자, 이제부터는 그 시장 이슈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선행 지표인 건설 수주는 증가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동행 지표인 건설 투자가 반등되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건설 투자 반등 시기가 과연 언제쯤인지 좀 궁금한데요. 이에 대한 의견을 박성구 시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건설 지표는 사실은 조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설 수주라는 부분, 그리고 허가, 통계라는 선행 지표가 있는 반면에 건설 투자, 건설 기성과 같은 동행 지표가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 이 건설 선행 지표들이 빠르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작년 같은 경우에 16.9%가 건설 수주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설 투자는 여전히 마이너스 0.1%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게 올해 1분기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1분기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요, 건설 수주는 10.6% 증가한 반면에 건설 기성이 6.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H 필터를 통해서 순환 주기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지금 6분기에서 7분기 정도 시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건설 선행 지표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건설 동행 지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시차 해기 분석이라는 것을 저희 연구원에서 한번 수행을 해봤습니다. 시차 해기 분석 수행 결과 건설 선행 지표와 건설 동행 지표가 최근 약 5분기에서 8분기 정도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건설 선행 지표의 증가가 건설 동행 지표의 증가로 나타나는데 최소 5분기 정도가 걸린다라는 의미고, 이 5분기의 시점이 이미 조금 지나간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빠르면은 올 1분기, 늦어도 2분기 정도에는 이제 동행 지표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과거에 저희가 외환위기 시절에 선행 지표와 동행 지표가 약 8분기 정도 괴리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동행 지표가 다시 올라왔고, 그러면서 선행 지표인 건설 수주가 다시 주춤하면서 장기 행보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게 올해도 좀 만약에 유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건설 수주가 최근에 너무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에 건설 수주가 좀 주춤한다라면은 이 앞으로 증가세를 보일 건설 투자가 이 증가 폭은 어느 정도 제한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연구원에서는 올해 건설 투자 성장률을 약 2%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 수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에 건설 투자 증가율이 2%가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고, 건설 수주가 조금 주춤한다라면은 2% 수준에서 건설 투자의 반등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 시장님? 예, 제가 앞에서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추가 설명을 좀 드린다면, 일단 건설 기성의 속성 자체는 월별로 발표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건 잠정치입니다. 확정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필요할 경우에는 매월 발표시마다 직전 3개월치를 조정을 합니다. 이제 확정치로 바꿔가는 거죠. 그리고 최대 이를 보통 한 2년치까지 조정하기도 합니다. 그 일례로 21년 3월 30일 날 기준 통계를 제가 보고 왔는데, 건설 기성에게 2019년도 분이 조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발표할 때는 19년도를 마이너스로 발표했는데 3월 30일 날 다시 조정을 하면서 이 수치가 플러스 0.6%로 조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우리 박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조만간 수주 따라 상향 조정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요인은 사실 작년 코로나 상황이 실제로 반영된 거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한 거는 작년 한 4월 달부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의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건설 투자라는 지표를 많이 보는데 사실은
현 상황의 경기를 얘기할 때 건설 투자를 보는 거는 그리 좋은 지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건설 투자는 건설 기성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건산법상으로 건설이라고 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건설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전기, 소방, 통신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고 그 전체를 합산해서 볼 때 시각을 GDP의 일부로 보는 이런 시각으로 발표하는 게 건설 투자이기 때문에 건설 투자가 직접적으로 지금 건설 경기를 보는 동행 지표라고 보기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공식 통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 플러스로 가느냐 마이너스로 가느냐는 분명히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 너무 거기에 매일 필요는 좀 없으실 것 같고 차라리 건설 계약액 또는 수주를 보고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업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이제 시장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시장 이슈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그 저금리 기조가 이제 완화된 것인가. 이제 기준금리는 조금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금리가 소폭 상승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저금리 기조가 쪽으로 가는 어떤 시그널로 봐야 될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궁금증이 있고요. 아울러서 이런 저금리 기조가 주택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궁금한 부분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건주한 박사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예, 지금 저 사회자 말씀하셨지만 이제 금리가 한국은행은 여전히 기준금리를 0.5%로 낮춘 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도 경제 회복이라는 어떤 그런 미션이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것은 마땅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통용되는 자금에서 발생하는 금리 수준이 특히 국고채 10년 만기 중심으로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2019년까지 본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높았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2020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체적인 자금 수요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부터 조금씩 상승하는 모멘텀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대체로 이제 4차까지 왔던 우리 그 재난지원금, 그다음에 재정 확대, 그로 인한 국채 발행, 뭐 그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뭐 주택시장까지 말씀드리기 전에 국고채를 보게 되면 3년하고 10년짜리 만기가 있는데요. 두 국고채의 금리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장영동 대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경제 회복을 예상해서 물론 이제 장기 금리가 높은 건 당연하겠죠. 그만큼 위험이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프레드가 넓어진다는 것은 나름대로 경제 회복이 좀 되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뭐 이게 좀 결과적인 높이긴 하지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조금씩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한 1년 정도 훨씬 더 일찍 주택담보대출 조금씩 상승하는 무드가 있었죠. 아마 LTV나 디테일로 인해서 전반적인 이 대출 규모가 줄어들고 국가의 좀 세밀한 관리에 의해서 올라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더욱이 지금 얼마 전에 발표했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이라고 하는 거, 모기지론을 통해서 공급되는 그 자금에 대한 금리도 4월부터는 0.25% 인상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현재 국가가 예측하는 저금리 기조로 벗어나긴 하지만 시장 금리는 그와 관리 어느 정도 좀 상승하는 부분을 타는 것이 아니냐. 이게 대세 상승이나 뭐 급격한 상승으로 가진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금리로 벌어졌던 많은 유동성으로 벌어졌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시다시피 그래서 주택 가격이 상승이 어느 정도 꺾이지 않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거시경제 여건에서 금리 부분이 그렇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것이 되게 좋은 부분이긴 한데요.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 모기지론 금리를 올렸다는 것은 실제로 자금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내 집 마련이 조금 어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리가 올랐던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그거겠죠.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제 매수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금리 상승은 아무리 소폭이라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 공공 부분에서 금리가 올랐다는 부분이 조금 앞으로 좀 더 모니터할 부분이 있지 않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금리 기조를 벗어난 것은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이것이 쭉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완만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그만큼 아직은 경제가 전반적인 그 바닥을 머물러 있기 때문에 회복을 위해서 민간 소비 회복을 좀 더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소폭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의미에서 저금리 기조를 벗어난 거 아닌가라는 걸 한번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장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뭐 저도 대체적으로 동감입니다. 뭐 금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경제의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어떤 그런 변수다고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올해 1년 내내 바로 이 저금리 문제가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뭐 벌써 자산시장에서는 그 금리 문제 때문에 뭐 일부 주식에 온천에 박스권 내로 가라앉는 장세를 우리가 보아왔듯이 금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의 금리가 우리 마음대로만 움직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하나 커플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이것 때문에 밖과 안을 동시에 봐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컨대 미국의 금리가 10년 만기 장기 국고채 금리가 치솟으면서 오는 그 자산시장의 구조 이런 부분들이 금년에 2월 달에 주식시장에 강한 영향을 미친 것처럼 미국의 금리가 상승했을 때 우리만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점들도 또 아울러 판단을 해 봐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역시 경제가 회복되면서 금리가 부분적으로 올라가는 현상들은 금년 뭐 하반기쯤에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역시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겠지만 어쨌든 시장을 크게 안정시키는 데에는 플러스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아까 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민층의 주택 담보대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예상이 되지만 전반적으로는 과열된 주택 경기를 가라앉히는 데는 하나의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것이 일반 경제의 생산 요소로 다시 환류돼서 돌아와 본다면 금년이 그렇게 느린 경제 성장 아까 박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거시적으로 우리가 아직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정부는 지속적으로 금년 내라도 저금리의 어떤 그런 틀을 유지해 가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근데 시장은 그에 이탈하는 현상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나면서 교류감이 금년 내내 좀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주택시장과 관련해서 또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결국 이사 대책 등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주택 공급 확대 계획 자체가 현실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이 과연 효과가 언제쯤 가셔야 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한 어떤 그런 의견을 좀 권주환 박사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뭐 이사 대책의 출발점은 18년인가요? 그때 있던 그 3기 신도시부터 시작을 했죠. 한 2년에 걸쳐서 이제 거의 200만 호 가까운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거와 유사한 점을 이 과거에 보게 되면은 1989년도에 있었던 200만 호 건설 볼 수 있겠고요. 1989년도에 200만 호 발표한 것이 4월, 5월 그쯤이었고, 그리고 91년도에 주택 가격이 이제 안정화됐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면 90년도에는 한 20%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95년 되면서부터 이게 마이너스 0.6%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절벽이라면 절벽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때 이걸 그냥 갖다가 그냥 카피해서 페이스트 해버리고 나면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그냥 순수하게 가격 모멘텀은 하락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제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택 공급 확대의 기본적인 목적이 주택시장의 안정, 그거의 기본적인 매개체가 되는 것이 가격이라고 한다면은 나름대로 정부가 원래 발표했던 확대 목적은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거와 더불어 좀 이게 벗어난 얘기긴 하지만 전문건설 업황도 되게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 당시 예년에 비해서 1989년도 발표한 다음부터는 20에서 30% 정도 전체적인 성장세를 이뤘거든요. 지금 본다고 한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런 걸 많이 커버할 수 있을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좀 전에 사회자 말씀하셨지만은
얼마 전에 촉발됐던 LH와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이 이제 많이 인구에 해소되고 있고요. 또 올해부터 내년까지 선거가 휘몰아치고 있는 그런 좀 혼란의 이제 이 시기가 도달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과연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공공성 중심의 정부 정책이 임대주택을 버리고 분양으로 넘어간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봐서는 이걸 다시 임대로 돌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있는 시스템에서 지자체를 통해서 하는 방법, LH에 집중됐던 기능들을 분산해서 통하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지방공사라든가 아니면 도시개발사업 등과 같이 대규모 사업을 했던 민간과의 협업을 한번 이렇게 뭉쳐서 체계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가끔 장 기자님 말씀하셨지만은 뉴딜과 같은 것들이 실제로 아직 체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은 시장에서 상황이 아직 그 뉴딜이 들어갈 만큼의 공간이나 어떤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말하고 있는 210만 원에 달하는 공급 확대를 해가면서 정부가 조금 전형적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민간과의 어떤 소통, 교통 뭐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이 공급 기반을 다지는데 좀 세부적인 정책들의 수단을 좀 튜닝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것들이 좀 고민되고 된다고 한다면은 공급 확대가 그렇게 뭐 전량을 다 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많은 부분은 좀 커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어떤 주택 공급 계획 자체가 이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민간 협업을 위한 어떤 그 세부적인 정책 마련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로 좀 의견이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한번 좀 장 기자님께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네. 3기 신도시 그리고 지금 83만 가구 이사 대책에서 발표했었죠. 바로 이제 그 부분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시장에 공급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계획에 의해서 2025년도부터 일단 물량이 현실적으로 공급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3기 신도시 지금 지정한 지 한 2년 지났습니다만은 과거 아까 권 박사님 89년도 얘기했습니다만은 89년도 상황과는 상당히 다르게 진척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89년도 4월 27일 날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3번, 중동 5개 신도시 발표하고 바로 보상에 착수해서 분당이 4월 달 발표하고 11월 달에 첫 분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척이 된 거죠. 근데 그때 상황과 지금과는 지금 3기 신도시는 지정해 놓고 2년이 지금 경과하는데도 아직 지상물 보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지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또 하나 정부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거가 공공주도로 지금 사업을 하겠다. 도심권 내에. 역시 유효 수요가 지금 가장 많은 곳, 공급해야 되는 곳은 도심권인데 도심권에 공급하는 재개발 사업 등 재건축을 공공주도로 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공공주도로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인가라고 하는 점들이 극히 의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권 박사님도 민간과의 협업을 얘기했지만 역시 속도전과 효율성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민간과 협업하지 않고는 공급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게 뭐 대규모의 단지들이 좀 나와주고 그게 뭐 잠실권에서처럼 뭐 10,000 가구 이상의 신규 단지가 좀 나와줘야 주택 시장에 그래도 한 4, 5년 동안은 안정시키는 어떤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지금 여건이다. 이런 점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향후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의견은 좀 상이한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건설과 전문 건설 시장은 뭐 안정적인 회복 또는 체감상 2분기 동안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우세하신 것 같고요. 또 다만 그렇지만 인력이나 자재, 장비, 생산 요소의 어떤 수급 불안정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혼조세이나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 주택 공급 확대로 인해서 안정화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의 이 대담의 결과가
여러분께 이런 어떤 유익한 인사이트를 드리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담회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